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박평 박혜진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네, 이 방송이 올라가는 날이 크리스마스 날인가 봅니다. 네, 크리스마스 날이에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는 기독교인들에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한테 그냥 왠지 모르게 이렇게 그냥 하루 좀 평소와 다른 느낌으로 즐겁게 지내는 그런 날이죠. 맞아요. 그리고 절묘하게 연말에 있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맞아. 왠지 크리스마스 때부터 연말까지는 그냥 쭉 놀아도 될 것 같고 게을러도 될 것 같은. 한 해를 좀 정리하고 그리고 약간 묵은 원한 같은 것도 좀. 그래, 크리스마스가 예를 들어서 한 10월 17일쯤에 있었으면 이런 느낌은 아니었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도 들어요. 만약에 석가탄신일이 12월 25일에 있었으면 전 세계의 석가탄신일이 약간 크리스마스 같은 느낌이 됐을까? 약간 그런 생각 한번 해봤습니다. 네. 전 그럼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네. 뭐 크리스마스도 너무 좋지만 이제 석가탄신일 저 불자는 아닌데 그 전등들이 이렇게 사탕처럼 길에 막 쫙 있으면 정말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 전등을 또 보고 사탕을 떠올리는군요. 막 그 한 길 양쪽에 이렇게 막.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 우리 셋이 크리스마스 날이니까 좀 묵은 원한 해소하고 갈까요? 뭐 박평 저기 해소가 될까요? 1년간 방송하면서 네. JYP나 YG한테 불만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어요. 1초 만에. 굉장히 많은 것 같은 느낌으로 들리는데요. 그렇게 너무 빨리 대답하는데. 네, 뭐 JYP는 없었습니까? 전 뭐 진짜 원래 없었습니다. 네, 이분들이 저한테 다 맞춰주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두꺼운 책은 빼고 막 3권짜리 포기하고 이러면서. 네. 책걸상에 저 없었으면은 훨씬 두꺼운 벽돌 책들도 많이 소개가 됐을 텐데 저 때문에 그런 거는 다 소개가 안 됩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은 어쩌면은 산으로 갔을지도 몰라요. JYP가 뭔가 균형을 계속 잡아줘서 일반인 산으로 안 가고. 댓글 소개하겠습니다. 훈훈한. 션님, 책걸상 300회 진심으로 기뻐하며 축하합니다. 더구나 유명 작가님들의 육성 축하 메시지라니 책걸상은 대박 성공입니다. 만드는 분들의 정성과 성실함의 결과이겠죠? 첫 회부터 쭉 듣다 보니 진행자 모든 분들 이제 오래 알고 지낸 친구처럼 느껴집니다. 오래오래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오프 행사 계획은 없나요? 네. 뭐 공개 방송. 우리 맨날 언제 한번 하자 하면서도 못 하고 있죠. 근데 하면은 얼마나 오실지 가늠이 잘 안 돼서 그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겠어요. 우리가 오프 모임을 하면은 몇 분 오실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30분 안 오실 것 같은데. 30분. 네. 30분 정도 오셔갖고는 너무 재미가 없는데. 재미가 없죠. 한 100명은 와야. 너무 큰 건가? 100명이면? 너무 큰 것 같아. 100명보다 더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저 체조 경기장 이런 거 하나 빌릴 수도 있고. 이래서 늘 얘기는 하지만 안 되는 것으로. 아니 그래서 오프 모임 하면은 입장료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입장료 받아야죠. 우리 자, 콘서트 때도 입장료 받잖아요. 자, YG와 JYP의 책걸상에 그 오프 모임을 한다. 입장료는 얼마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000원. 아, 왜 그래? 1,000원이면은 30분 모여봐야 3만 원이잖아. 10,000원. 자, 얼마 내고 오실 의향이 있으신지 댓글 남겨주십시오. 네. 자, 그런데 그 JYP랑 YG가 콘서트 비슷한 이 북토크 콘서트를 하면 거기서 제가 확실하게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JYP가 완창합니다. 뭘 완창해? 판소리? 무슨 판소리가 아니라. 춘향가 완창? 아니 저번에 5시간 걸리는데? 그 책걸상 애청자들의 여러 꽃들의 마음을 흔든 아, 그거. 네, 그때 다들 끝까지 불러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끝까지 불러드립니다. 너무 높아요, 그 노래는. 네. 노래도 하시고 YG 눈물도 보여주시고. 자, 대강님, 늦은 댓글이지만 남깁니다. 자기계발서, 경제경영서, 전공서적만 읽던 제가 생애 첫 소설집을 구매했습니다.
사실 집에 읽지 않고 사놓은 책만 수백 권입니다만 또 새로운 책을 구매하게 됐네요. 일의 기쁨과 슬픔, 서사가 주는 재미는 물론이고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좋은 경험을 주셨습니다. 소설은 직접 저자가 하나하나 말해주지 않더라도 이야기를 읽고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요즘 소설 위주로만 클립이 올라와서 섭섭했는데 오히려 저를 소설의 세계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책걸상 300회 축하드립니다. 네, 일의 기쁨과 슬픔 요즘에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한님도 댓글 주셨습니다. 네, 이한님 숨어 듣고 있는 청취자입니다. 정신요고에서 JYP님 먼저 알게 되고 영입되어 영업되어 책걸상 듣고 있어요. 정주행과 동시에 역주행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역주행도 거의 다 해갑니다. 300회가 넘는 기간 동안 성실하게 월요일, 수요일 클립을 계속 올려주시는 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시간도 어김이 없으신 듯하고요. 월요일이 되어 어김없이 올라온 클립을 보니 감동이다 느껴져서 처음으로 글 올려봅니다. 하트. 네, 그 일주일에 한 권씩 계속 저희가 소개하는 거는 뭐 YG나 JYP의 성실함, 네, 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시간도 정확하게 지켜지는 건 스태프들. 네, 저희보다는 네, 우리 청년의사 직원 여러분들이 네.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YG가 뭔가 약간 굽실거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찌빠님이 우리 청취자분들을 가리키는 애칭 관련해가지고 의견을 주셨는데요. 책갈피라고 불러달라고 하면 부르기 어려울까요? 귀엽다. 책걸상 구독자라면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일 텐데 책 읽을 때 꼭 필요한 책갈피. 단짝 친구인 그들처럼 우리도 항상 함께해요. 300회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도움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진짜 너무 우리가 앓는 소리를 많이 했나 봐. 우리 책걸상 계정 하나 팔까요 진짜? 책갈피 좋은데? 책갈피. 근데 책갈피 하면은 갈피 이렇게 불러질까 봐서 그냥 갈피도 뭐 어때요? 갈피. 책갈피는 기니까 우리 책걸상 청취자분들은 갈피들. 우리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인생의 갈피를 잡아주는 뭐 그런 느낌도 있고. 아 정말 이 갖다 붙이는 드립의 왕자야 드립. 갈피들하고 오픈 미팅을 할 때는 전부 갈색 가죽옷을 입고 아 가죽옷 no. 아 가죽옷 정체성이랑 안 맞습니다. 아니면 갈색이나 피 색깔 옷을 입고 오시는 걸로 갈피들. 피 색깔 좋은데요. YG가 제일 좋아하겠네요. 네, 그 마음님께서도 제안 주셨어요. 부키들 어때요? 부키는 원래 있는 말이잖아요. 사실. 네, 루키에서 따왔는데 혹은 체키. 체키 좋은데 체키? 체키라운. 우리 모두들 책에 관해서는 멋진 신인 같은 느낌으로 전문가 박형님 제외 신선하게 진행 참여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주제 넘은 말인지는 모르지만 혹시 제가 선물 받는 자격이 된다면 장류진 작가 맞죠? 맞죠. 네. 장류진의 일의 기쁨과 슬픔 저자 사인본 받고 싶습니다. 물론 그 책 샀어요. 그리고 마음을 울린 것은 단순한 진심이 더 컸지만요. 하지만 제 스타일은 일의 기쁨과 슬픔인 것 같습니다. 52살 우리 신랑도 읽히기 시작했어요. 다시 한번 축하드려요. 자, 마음의 힘님 선택이 되시면 일의 기쁨과 슬픔 사인본 보내드릴게요. 자, 저희가 그 11월 25일까지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해서 드리려고 했는데 저희가 너무 일정이 촉박해가지고 그 시간 지난 다음에 보내신 분들도 많은데요. 그분들까지 다 섞어가지고 네, 섞어가지고 이것저것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바공님 책꽂이 어떻습니까? 책꽂이 책걸상 덕에 책꽂이가 꽉 찬 사람들이라는 의미도 있고 책걸상이 불러주어 꽃이 된 이들 혹은 책걸상에 꽂힌 지식인들 이런 건 JYP님 전문 아니신가요? 전문이죠. 네, 근데 JYP는 지금 책갈피 약간 꽂혔어요. 책꽂이도 괜찮은데. 책꽂이도 괜찮아요. 네, 그리고 재미 땡땡땡땡님께서도 애청자 별명으로 책벌레로 하면 어떨까요? 벌레가 들어가서 징그러울까요? 아 근데 재민님께서도 책걸상 팟캐스트 읽은 후에 저도 1년에 40권 50권 읽게 됐어요. 그전에는 책알못이었는데 어쨌든 책걸상 300개 축하합니다. 이 책걸상이 정말 대단한 방송인 것 같아요.
이게 한번 빠지면 거의 뭐 인생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보통 다른 책 방송들 같은 경우에는 그 책 방송과 진행자의 주목을 하지 책으로 눈을 돌리지 않거든요. 야, 우리는 오로지 주목이 안 책에만 돼. 주목이 안 돼. 진행자는 뭐 관심 없고 책들에게. 자, 이게 문화관광부 뭐 혹은 뭐 정부, 청와대 뭐 혹은 아니, 출판문화협회 이런 그 관계자분들. 페이스북의 주커버그가 어느 자리에서 망발을 하면서 자기는 페이스북이 공공재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데 진짜 돈 한 푼 못 푸는 책걸상이야말로 공공재가 아닌가. 자, 오류를 지적해 주신 분 있습니다. 프림로즈님. 제시 아저씨가 아니라 흑인 점핑 아저씨 아닌가요? 크크. 이 가재가 노래하는 가재가 거. 노래하는 곳에 점핑 아저씨가 맞아요. 왜 우리 제시라고 했지? 점핑 아저씨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제시 왜 제시라고 그랬지? 그리고 또 있습니다. 글쎄요. 네. 스마일리 76님께서도 300개 축하 인사와 함께 오류 정정해 주셨는데요. 300개 축하드립니다. 제가 늘 수면 부족인데 책걸상 들을 때는 졸리지 않아서 아껴두었다가 운전할 때 주로 듣다 보니 그때그때 생각나는 댓글을 못 달고 있었는데 300회 특집 질문 올려달라는 방송을 11월 25일 밤에 듣고 잘됐다 오늘 밤에 달아야지 하다 생각해보니 저는 미국에 있어서 한국은 이미 26일이더라고요. 저자 사인본 불업 유효. 야, 그런데 저희가 뭐 드릴 수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을 연장해 드렸다는 거 다시 말씀드리고요. 일주일에 2회 300회면 거의 3년이네요. 이렇게 오래 꾸준하게 해주신 거 진심으로 존경하고 축하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 단순한 진심과 가재가 노래하는 곳에 대해서 의견을 남겨주셨는데요. 밀린 댓글들 중에 하나만 달자면 단순한 진심의 표지에 서양배가 나오는 게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미국에 산 지 20년이 되었고 미국에 와서도 10년 정도는 서양배를 먹은 일이 없었어요. 서양배라는 게 배라는 한국 사람에게 익숙한 이름이 붙어 있지만 막상 먹어보면 이게 왜 배인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책에서 이름의 의미를 자주 깊게 생각한 것처럼 표지의 서양배가 저에게는 익숙한 이름이 붙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그 내용이나 속사정을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을 대변하는 느낌이었답니다. 아, 멋지다. 야, 이 표지에 대한 진짜 자, 물어봅시다. 고민이시네요. 이 서양배 그런 의미로 쓰여진 이 이미지입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는 뭐야?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서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네. 그 디자이너분한테 물어봤습니까? 물어보지 않았어요. 아니 그 편집자가 김하진 편집자죠. 네, 맞아요. 김하진 편집자는 이런 걸 알고 있을까요? 모를 알고 것 있을 같아요. 것 같아요. 이거 꼭 전해주시고 네네. 나중에 왔을 때 알고 있는지 아닌지 그럴게요. 말씀해주시기 그 바랍니다. 왠지 단순- 근데 그 배라는 게 서양 배라는 게 지금 맛없잖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배라고 부르지만 좀 다른 것이기도 야, 해서 익숙한 이름이 붙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그 내용이나 속사정을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을 대변하는 표지다. 야, 멋진 해석입니다. 그 표지 폄훼했던 JYP 어떻습니까?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표지 그 서양배를 폄훼했던 건 아니고 그 이렇게 여름 반바지 같은 그 체크 무늬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건데 네.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가재가 노래하는 곳에 오류를 정정해 주셨어요. 진지한 댓글을 하나 달았으니 피식 웃기는 댓글도 하나. 가재가 노래하는 곳에서 캔디 비유는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캔디에게 다정하게 잘 대해주는 남자는 안소니고요. 테리우스는 기숙학교에서 만난 반항아랍니다. 아직 가재가 노래하는 곳을 읽지 않아서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테리우스가 자기를 구하려다 다리를 다친 동료 여배우의 옆을 지키기로 결정한 다음에 캔디가 언덕에서 만나는 왕자님은 알버트고요. 만화 레퍼런스는 저에게 맡겨주세요. 크크. 300회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출연하시는 네 분뿐만 아니라 방송을 만들어주시는 엔지니어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맞아요. 그 가재가 노래하는 곳에서 그 카야의 첫 번째 남자친구는 테리우스 계열이 아니라 안소니 알버트 계열. 네, 다정다감하고 막 배려해주고 뒤에서 서포트해주는 그런 느낌. 캔디를 박평은 언제 봤습니까? 그 만화를 어릴 때? 그쵸, 어릴 때 초등학교 아주 저학년이거나 저학년 때. 그 이전. 네. YG는 보긴 봤죠?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저는 캔디 되게 좋아했었어요. 만화로. 네. 만화로도 봤고 저는 나중에 만화책 이런 걸로도 묶여져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만화책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캔디는 또 한번 정독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만화류에 특히 동화류에 굉장히 약해요. 제 음. 어린 시절에 독서 없는 생활. 독서 그 어린 시절 제가 이렇게 비어 있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독서를 하지 않아도 박평같이 될 수 있다는 거. 음. 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책 많이 안 읽으셨던 분들도 좌절하시지 마셔도 됩니다. 저는 캔디 만화를 30대 중반에 처음 봤습니다. 갑자기 왜 30대 중반에? 아니 그냥 하도 드라마든 뭐든 이렇게 보면 캔디하고 비슷한 설정 아니냐, 뭐 또 캔디류 뭐 이런 얘기. 맨날 뭐 테리우스, 뭐 이라이자, 뭐 안소니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이해를 못 하잖아요. 호기심에. 그래서 이 교양 차원에서라도 캔디는 한번 봐줘야겠구나. 근데 지금 뽀로로 얘기 나와도 이해 못 하는데도 뽀로로 다시 볼 생각 안 하잖아요. 30대가 아니라서. 자, 네, 우리 몰라. 오늘 해야 되는 네. 얘기도 많습니다. 네. 김기창 작가의 장편, 뭐 그리 길지 않은 장편, 방콕 얘기 나눌 텐데요. 방콕은 일단 등장인물이 다국적입니다. 네. 배경도 다국적이지만 등장인물에 한국 사람들 나오고요. 그 다음에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와서 일하다가 뭔가 사고를 치고 방콕으로 간 남자 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주 노동자 나오고, 그리고 미국인 부녀가 나옵니다. 그렇죠. 미국인 부녀인데 아버지는 은퇴 후에 방콕에서 동남아 여자랑 살고 있는. 그 연금을 4만 달러 정도 받는데 그게 4천만 원이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풍족한 생활을 하기에는 좀 부족하지만 방콕에서는 약간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방콕에서 젊은 여자 애인을 두고 살아가는 남자, 네, 중년 남자. 중년 남자. 뭐 한 60대 뭐 그 정도 된 것 같죠. 50대, 50대 후반이나 60대. 60대 초반. 네. 그리고 딸은 미국에서 일하는 뭐라 그럴까요? 액티비스트? 액티비스트. 동물권을 NGO 수호하는, 활동가. 약간 네. 네. 야생동물부터 이제 한국의 그 뭐 개 사육장 네, 이런 데서 개농장. 이런 데서 개고기로 도축이 될 개들을 구하는 활동까지 음. 다방면에 걸쳐서 그런 동물권 보호 활동을 하는 액티비스트. 네. 그리고 이제 한국 사람은 여러 명 나온다고 했는데 일단 그 훙이라고 하는 베트남 출신 이주 노동자가 일했던 공장의 사장님, 사모님. 그러니까 남자 정확하게- 사장님이 돌아가신 정확하게 다음에 말하면 사장님이죠. 윤 사장님. 윤 사장님인데 엄마. 이제 네. 아버지가 남편이 경영하던 작은 중소기업이 있었는데 그 남편이 죽고 나서 남매를 잘 키워보겠다라는 일념, 그리고 남편이 남긴 그 약간 형편없는 회사를 내가 살려보겠다라는 일념으로 좀 어쨌든 독한 마음을 품고서 네. 그 회사를 경영해서 일정 정도 부를 축적한 네, 윤 사장님 윤 사장님 나오고요. 나오고 윤 사장님의 아들이 정우, 정우, 그다음에 딸은 정인. 네, 최정우, 최정인. 네. 그래서 정우는 뭐 외국 유학 가서 MBA 하고, 좀 그러니까 그 별명이 해피한 정우예요. 마냥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에게 선의를 베풀면 그 배려나 선의가 나에게도 반드시 돌아온다라는 그런 세상을 밝게 보는. 그리고 정인이는 피아니스트입니다. 네, 피아니스트. 그러니까 정인도 이제 정우의 동생인데 사실 오빠랑 비슷한 그 생각을 가진 구김살 없는 해맑은 그리고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해맑고 나도 다른 세상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저기를 둔 적이 없기 때문에 세상도 나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도 나에게 항상 친절할 것이다라는 그 근거 없는 낙관을 가지고 있는 남매인 거죠. 자, 그런데 이 훙이라는 친구가 정인이를 짝사랑합니다. 훙은 이제 한 4년 전에 이제 러시아 어선을 타고
부산항에 도착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흘러 들어가서 아주 시골 농가에서 뭐 소똥도 치우고 뭐 이런 일을 하는데 당연히 임금은 받지 못하고 그 일을 하다가 주변에 있는 다른 베트남 사람들과 같이 오래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이제 도착하게 된 곳이 이제 그 정인이라는 이제 윤 사장이 운영을 하고 있는 뭐 장갑차 부품 같은 것도 만들고 하는 그런 이제 작은 공장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뭐 전체 한 300여 명 정도의 직원이 있는 그 회사인데 그 안에서 이주 노동자 한 5명 정도 되는 그 중에 이제 한 명이고 굉장히 일을 잘하는 능력 있는 친구인데 그러니까 이주 노동자뿐만 아니라 한국인 노동자와 비교했을 때도 성실하고 굉장히 섬세하게 일을 잘해서 예를 들어 작업 반장이 굉장히 신임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공석이 있거나 아니면 꼭 해야 할 중요한 일은 항상 그 베트남 이주 노동자에게 맡기는 한국말도 꽤 잘하는데 잘하는 그 별로 말 많이 하지 않죠. 그러니까 한 중학생 정도로는 말을 할 수 있지만 별로 그 한국말을 하지 않는. 그리고 이 섬세한 작업에서의 섬세함이라는 게 타고난 재능 때문에 그런 건데 그림을 굉장히 잘 그려요. 네.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다른 그 동료 이주 노동자, 베트남 이주 노동자들은 뭐 여자를 만나러 다닌다거나 술을 마시러 간다거나 그렇지만은 이제 한눈 팔지 않고 틈틈이 이제 그림 습작을 하고 한국어 공부를 하는 굉장히 성실한 남자이고 그 그림 습작의 대상이 바로 자기가 짝사랑하는 일주일에 한 번이나 2번 정도 회사를 방문해서 회사 식당에서 엄마랑 같이 밥을 먹는 정인을 흠모하면서 뭐 정인의 얼굴도 그리고 정인의 손도 그리고 그리고 수줍게 이제 그렇게 그렸던 손 그림 같은 것들을 정인이 타고 다니는 차의 와이퍼에 꽂아두기도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언뜻 비치는 좀 무서운 측면도 조금 있긴 하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자면 약간 그 마음이라는 게 약간 이렇게 약간 소름이 조금 스토커. 치는 느낌도 근데 조금 이제 있긴 하지만 그게 이제 그 정상적인 여성들의 반응이라면 소설 속의 정의는 그것마저도 슬쩍 기분이 좋은 거예요. 맞아요. 별로 그것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비판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뭐 어머니가 무슨 그림이니? 그 윤 사장이 무슨 그림인지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공장에 있는 노동자들 중에서 누군가가 나를 좋아하나 봐. 이렇게 꽂아두고 있어. 그러니까 본인이 피아니스트이기도 하고 세상으로부터 따뜻한 주목을 계속해서 받아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의 그 은근한 대시 혹은 또 다르게 시각하면 약간의 그 스토킹까지도 자기에 대한 호감이나 관심이라고 생각해서 약간 기분 좋게 생각하는. 그림 이제 초반에 그래서 등장인물들이 쭉 나옵니다 여기저기서. 네 그리고 이런 지금까지 말했던 그런 설정들이 이제 사파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방콕에 살고 있는 그 미국인 중년 남자 이름은 벤인데 그 Y라고 하는 태국 북부 출신의 여성과 지금 살고 있죠. 이제 Y는 그 벤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제 그냥 벤이랑 정착을 하기를 굉장히 원하는 자기의 삶에 굉장히 부유하는 삶이었는데 그런 것에 종지부를 찍고 이 벤이라는 남자에게 의지하면서 미국의 시민권도 딸 수 있으면 좋고 더 나아가서는 미국에 태국에서 아예 둘이서 결혼을 해가지고 좀 행복하게 살기를 꿈꾸는.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뿌리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뿌리를 원하는 여성. 그러니까 벤을 좋아하지만 근데 벤은 이곳에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자신을 다른 여성으로 교체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물적 토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언제 내가 교체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이 항상 있는 여성인 것 같아요. 자, 거기서 이 소설을 끝까지 읽어보면은 나오는 이제 갈등의 불씨가 있습니다. 이게 벤과 Y 사이에. 그러니까 벤 같은 경우도 Y를 실제로 좋아해요. Y를 실제로 좋아하지만은 그 환락의 도시인 방콕에서 이 Y 같은 젊은 여성들이 그 자기 같은 미국인 남성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Y를 좋아하면서도 Y와 자기와의 관계가 용속적인 관계인 것인지, 그리고 자기에게 의지하고 자기를 좋아하는 Y의 마음이 진심인지를 끊임없이 의심하는 거죠. 그리고 역으로 또 Y도 벤이 언제든지 자기를 버릴 수 있는 처지이기 때문에 자기는 버림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좋다고 하는 벤의 이야기가 말뿐인 건지 아니면 진짜 마음에서 우러난 것인지를 끊임없이 의심하는 거죠. 그래서 한 30% 정도 진행될 때까지 등장인물들이 여기저기서 이렇게 단편적으로 나오면서 분위기가 야 이거 뭔가 불안정하고 뭔가 하여튼 사건이 터질 것만 같은 이런 느낌. 우리 한꺼풀 이야기 안 했어요. 그 벤의 딸인 썸머와 그렇죠. 정우. 예, 그 아까 해맑은 또 정우. 그 미국에 유학가 있을 때 정우가 썸머를 만나는 거죠. 그래서 통역 일을 이렇게 도와주고 네. 하다가 그러니까 썸머가 한국에 있는 개농장에 대한 이제 일들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리포트 같은 것들을 정우는 번역해 썸머하고 이제 썸을 좀 타다가 네, 연인 관계가 되고. 되고. 그러니까 썸머도 처음에는 뭐 정우가 뭐 그다지 그렇게 딱히 첫눈에 반하는 그런 건 아니었지만은 계속해서 자기에게 진심을 표하고 진짜 해맑고 착한 남자인 것 같으니까 아, 이 남자라면은 연애를 해봐도 혹은 나중에 결혼을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둘이 결국에는 연인 사이가 되죠. 결혼을 약속한. 주요 등장인물들이 이제 쭉 소개가 된 다음에 한 3분의 1쯤 지난 시점에서 이제 사고가 드디어 터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사고는 그 훈 베트남 출신 노동자가 공장에서 일하다가 손가락 3개가 잘리는 사고를 당하는 게 이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윤 사장이 아주 악덕은 아니에요. 아주 악덕은 아닌 게 일단 수술비도 회사에서 그 접합 수술도 회사에서 해주고 그리고 3개월치 임금도 퇴직금 형식으로 주는 거죠.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인 것을 알면서도 뭐 신고 같은 걸 하지 않고 값싸게 썼기 때문에 하지만은 작업반장이 굉장히 똑똑한 애고 그리고 또 일하다가 다친 애기 때문에 우리 공장에서 다른 일이라도 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주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건의했을 때 아주 차갑게 그 건의를 묵살하죠. 아, 작업반장 우리 공장 사정 뻔히 알잖아요. 이 정도 신경 써준 것만으로도 저는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친 게 그게 내 잘못인가요? 뭐 이러면서 그냥 약간 거절을 하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사고가 터졌고 직장에서는 잘렸고 그런데 그때 이제 훈이 정인한테 약간 몹쓸 짓을 하는 장면이 조금 불분명합니다만 하여튼 묘사가 되고 그리고 도망을 가고 정인이는 거기에서 충격을 받고 뭔가 연주회라든지 뭐 이런데 차질이 생기고 뭐 등등등등. 네. 네. 그 몹쓸 짓의 정체가 또 이 확실하진 않아요. 이 소설의 중요한 또 반전 포인트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곧바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힌트를 살짝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이게 저 설정까지만 얘기한 거고 이 뒤에 수많은 또 오해와 뭐 여러 가지 우연과 뭐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이제 사건은 점점 막 복잡해지고 네, 클라이막스로 치닫는데 네, 그냥 한 가지 그냥 약간의 그 설정만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는 그 한국에서 일단 정인에게 뭔가 해코지를 한 다음에 이 흥이 새로운 또 희망을 찾아서 흘러 들어간 곳이 방콕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베트남으로 가지 않고. 네, 베트남으로 가지 않고 그런데 그 방콕에서 린이라고 하는 또 다른 베트남 여자를 만나게 되고 그 여자에게서 뭔가 희망과 구원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이제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네. 자, 더 얘기하면 이제 스포일러가 될 다들 방콕으로 모이고 그리고 그 방콕에서 이렇게 저렇게 서로 연결이 되면서 마치 황해나 혹은 아까 얘기했던 복수는 나의 것 같은 영화처럼 파국으로 치닫는 여러 가지 이제 장면들이
묘사가 되죠. 자, 줄거리는 그만하고요. 평론가로서 이 책은 그래서 결국 어느 정도의 완성도 혹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편집자로서 말고 네. 평론가로서. 이 작품이 굉장히 어려운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 어려운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 방콕이라는 공간을 설정해야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콕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외국인들이 집결해서 살고 있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 안에서 사실 존엄이라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테마로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데 맞아요. 그 존엄이라는 게 굉장히 상대적이어서 누군가에게 존엄은 아주 높은 수준이고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존엄은 아직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는 정도인데 이를테면 썸머 같은 경우에는 동물권을 이야기하잖아요. 맞아요. 동물의 존엄을 이야기하죠. 동물의 존엄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 썸머는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이 여성이 처해 있는 어떤 현실은 사실 안중에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떤 불안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것 때문에 어떤 것들을 포기하고 있는지 이런 것은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그리고 정인과 정우가 속해 있는 세상과 또 자신의 어머니가 운영하고 있는 그 공장에서 해고가 될 수밖에 없는 이 흉이 처해 있는 상황도 아주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각각의 계층마다의 존엄들이 다 아주 다른 방식으로 상충하는 그 현장들이 하나의 이야기로 이렇게 꿰어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시도이고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잘 구현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시 평론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이 방콕이라고 하는 책의 키워드를 딱 한 단어로 또 요약을 하면 이제 존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는 존엄이 얼마나 다른지 그리고 그런 다른 존엄들이 부딪혔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비극적인 상황을 방콕이라는 공간을 무대로 그린 소설이라고 요약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표지 뒷면에 내 질문에 대답해봐.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일이 뭐야?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등장인물들의 입을 통해서 한 2번인가?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독자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일이 무엇인지. 그런데 저는 오늘의 작가상 수상작가 김기창이 추적하는 악의 경로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게 그 카피는 마음에 안 드는군요. 이 카피 마음에 안 들어요. 악의 경로가 아니라 그냥 각자 선의를 가지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 최선의 삶을 추구하다가 결국에는 그게 파국으로 치닫는 스토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악의 경로라기보다는 약간 평범한 어떤 삶이나 추구의 귀결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 소설의 비극성을 더 극대화시키는 것 같아요. 네. 막 어떤 영화나 소설처럼 진짜 악인이 등장해가지고 막 사람들을 막 어떻게 하는 그런 스토리가 아니라. 그렇게 그렇죠. 근데 그 악이라는 게 네, 뭘까라고 맞아요. 생각을 하면 이게 처음부터 어떤 악의 형태를 띠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의 경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게 시작이 되고 전개가 되고 결국에 어떤 파국으로 이루어지는가를 생각을 해보는데 그거는 악한 사람이 있다기보다는 그런 악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들이 있고 그렇게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몰리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악의 실체가 이 작품 안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뭔가를 선택을 하고 근데 그 선택이 그러니까 누군가의 굉장히 자유로운 선택이 어떤 사람들의 파국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연결이라는 게 결국은 거대한 악이라는 걸 만들어내는데 그 중간중간에 그 발화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 이런 걸 좀 볼 수 있는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이게 결과적으로는 되게 슬퍼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 이런 책을 소개하는 게 약간 마음이 무겁기도 한데 어쨌든 간에 이런 책을 읽음으로써 세상을 좀 더 따뜻하게 바꿔야겠다라는 마음가짐 같은 것들을 가져보는 계기? 저는 그리고 이 작품이 이 약간 느와르적이고 어떤 사건을 중심으로 막 가지만
되게 매력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이 후반부가 송끄란이라는 그 축제를 배경으로 해요. 네. 근데 그 송끄란 축제가 굉장히 4월 뭐 이 무렵에 조금 긴 시간을 가지고 하는 축제. 연초에 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래요? 네. 4월 연초? 근데 그때 이제 물총으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막 물을 뿌리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그 축제를 배경으로 대단히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 간극 이게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자, 더 얘기하면 스포일러.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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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국 소설치고 굉장히 독특한 네. 그런 소설이고요. 그 송끄란 축제는 그 4월달에 하는 게 맞고요. 그게 정월 초인 것도 맞는 게 그 타이 달력으로는 우리나라가 왜 음력 설날이 있는 것처럼 타이 달력으로는 그 4월 초순이 그 새해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타이식으로 따지면 새해맞이 축제이기도 하고 뭐 그런 건데 어쨌든 타이에 한번 여행 가보신 분들이 읽으면 더 재밌고 안 가보신 분들이 읽어도 충분히 우리나라 소설도 이런 식으로 전 세계를 배경으로 여러 나라 사람들이 나오는 소설이 가능하구나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느와르적이기도 하고 뭐 하여튼 굉장히 여러 장르가 섞여 있는 예, 괜찮은 소설이었습니다. 네, 굉장히 매력적인 소설이고 특히 그 책걸상 들으면서 이 YG랑 소설 취향이 좀 맞았다 싶으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김기창의 방콕 읽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